제 이름은 리수진입니다. 저는 헤엄을 쳤습니다. 바다에서요. 군복은 벗었습니다. 입고 들어가면 가라앉으니까요. 속옷 차림이었습니다. 수온은 영하 12도였어요. 발끝부터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그 바다에 들어가기 전으로 저는 동해안 해안초소 소속 통신병이었습니다. 배급은 하루 옥수수죽 한 그릇이었고 몸무게는 41kg이었어요. 그 몸으로 바다를 건너겠다고 생각한 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미치게 만든 건 바다가 아니었어요. 그날 새벽 총소리가 3발 울렸습니다. 그 총소리가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 그 3발이 아니었으면 저는 바다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 이야기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지금부터 함께 가보겠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을이라고 해봐야 낮은 지붕 22채가 전부였어요. 집집마다 굴뚝에서 나무 연기가 올라왔고 겨울이면 그 연기가 마을 전체를 하얗게 덮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매일 새벽 4시에 나가셔서 저녁 7시에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실 때마다 손에서 소금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 냄새를 좋아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제가 8살 되던 해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폐렴이었다고 들었어요. 병원에 갈 약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와 저 둘이서 살았습니다. 집은 2칸짜리였는데 한 칸은 부엌이고 나머지 한 칸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잤어요. 겨울이면 방바닥이 얼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불을 떼고 나가시면 그 온기가 2시간쯤 갔어요. 2시간이 지나면 다시 얼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어머니가 퇴근하실 때까지 버텼습니다. 학교는 마을에서 4km를 걸어야 했어요. 길이 하나뿐이었는데 바닷가를 끼고 도는 길이었습니다. 파도가 높은 날이면 길이 젖어서 신발이 다 젖었어요. 양말이 한 켤레뿐이라 젖으면 학교에서 말려야 했습니다. 선생님이 난로 옆에 양말을 널어두라고 하셨는데 난로에 불이 들어온 날이 일주일에 3번이었어요. 나머지 나흘은 젖은 양말을 그냥 신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발이 시려우면 발가락을 움직였어요. 10개를 번갈아 가면서 구부렸다 폈다 하면 조금은 견딜만 했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첫 번째 생존법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평양에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평양에 가면 배급이 넉넉하고 난방이 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젖은 양말을 신고도 학교에 갔어요. 국어와 수학 시험에서 항상 1등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제 이름을 교실 앞에 붙여주셨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평양은 저 같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몰랐고 어머니도 모르셨어요. 아니, 어쩌면 아셨는데 말씀을 안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16살이 되던 봄 어머니가 저를 불러 앉히셨어요. 공장에서 줄어든 배급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안에는 옥수수 알이 2줌도 안 됐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군대에 가면 밥을 준단다.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갈림길이었습니다. 어머니 손에서 소금 냄새가 났어요. 그날따라 그 냄새가 유독 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한참을 감고 계시다가 다시 뜨셨는데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시지는 않았어요.
올 시간에 옥수수를 씻어야 했으니까요. 입대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트럭이 마을 입구까지 왔어요. 뒷칸에 이미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들 저처럼 마른 얼굴이었어요. 어머니는 트럭 앞까지 따라오셨습니다. 저는 뒷칸에 올라탔고 어머니는 아래에서 올려다보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제 얼굴을 보셨어요. 트럭이 출발하고 나서도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길 한가운데 서 계셨어요. 점점 작아지시더니 나무 연기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트럭은 4시간을 달렸습니다. 바다 냄새가 점점 강해졌어요. 도착한 곳은 동해안 해안초소였습니다. 콘크리트 건물 3동이 전부였고 주변으로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어요. 건물 뒤로 바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 소리가 무서웠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파도가 건물을 때리는 소리가 폭격 같았거든요. 배치를 받았습니다. 통신병이었어요. 무전기를 다루는 일이었는데 소련제 장비가 낡아서 잡음이 심했습니다. 주파수를 맞추려면 다이얼을 아주 천천히 돌려야 했어요. 1mm만 어긋나도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손가락이 얼었습니다. 장갑은 지급되지 않았어요. 입김을 불어가며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그 초소의 여군은 저를 포함해 7명이었어요. 남자 병사가 32명, 장교가 4명이었습니다. 여군끼리 한 방을 썼는데 2층 침대 4개가 방 하나를 가득 채웠어요. 침대 사이 간격이 팔을 뻗으면 닿을 정도였습니다. 그 좁은 방에서 제가 처음 만난 사람이 오키였어요. 오키는 제 위층 침대를 쓰는 동갑내기였습니다. 함경남도에서 왔다고 했어요. 첫날 밤 저는 파도 소리에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오키가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몰랐어요. 가사도 안 들렸습니다. 그냥 가느다란 멜로디만 새어나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키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너 어디서 왔어? 함경북도요. 바닷가? 네. 그러면 파도 소리 익숙하겠네. 아니요, 무서워요. 오키가 웃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익숙해져. 다 익숙해져. 그게 오키가 저한테 한 첫 번째 말이었어요. 다 익숙해져. 나중에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예언이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배급은 하루 2끼였어요. 아침과 저녁에 옥수수죽 한 그릇씩이었습니다. 숟가락을 3번 뜨면 바닥이 보였어요. 국물이 묽어서 밥알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군복 허리가 헐렁해졌어요. 2달이 지나자 허리띠를 2칸 더 졸라매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군대에 가면 밥을 준단다 하셨는데 이게 그 밥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2번은 뭔가를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오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키네 집도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밤마다 배가 고팠어요. 잠이 안 오면 서로 고향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키는 늘 어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감자전 이야기를 할 때면 오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밤 오키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주머니에서 꺼낸 조그만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오키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이 달아서 얼굴이 거의 안 보였습니다. 오키가 말했어요. 이거 하나면 버틸 수 있어.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트럭 뒤에서 본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초소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파도 소리가 제 울음소리를 덮어줬습니다. 초소 생활이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몸무게가 45kg까지 떨어졌어요. 원래도 마른 편이었지만 거울을 보면 뼈가 보였습니다. 쇄골이 튀어나왔고 손목을 잡으면 엄지와 중지가 겹쳐졌어요. 통신 업무는 매일 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무전기 앞에 앉으면 밤 10시까지 교대 없이 주파수를 지켰어요.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기록하고 초소장에게 전달하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지시는 대부분 같은 내용이었어요. 경계를 강화하라, 이상 보고를 철저히 하라, 탈영 또는 월경 시도 발견 시 즉시 사격하라. 그 마지막 문장이 무전에 올 때마다 저는 연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즉시 사격이라는 4글자가 종이 위에 또박또박 적혀 있는 걸 볼 때마다 심장이 한 박자씩 멈추는 것 같았어요. 초소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야간에 혼자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규칙이었어요. 화장실도 반드시 둘이 가야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 건지 모르는 구조였어요. 밤에 바다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곧 탈영이었고 탈영은 곧 반역이었습니다. 반역의 대가는 가족에게까지 미쳤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공장에서 소금 냄새를 묻히며 일하시는 어머니요. 제가 무슨 짓을 하면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바다를 봐도 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파란색 벽이라고 생각했어요. 벽 너머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어요. 오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바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어머니 이야기만 했습니다. 고향 음식 이야기만 했어요. 그게 우리의 약속 같은 거였습니다. 바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 그런데 어느 날 오키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저녁 배식을 받고 침대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오키가 죽그릇을 내려다보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여기서 바다까지 몇 미터인지 알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키가 다시 말했어요. 152미터야. 내가 세어봤어. 저는 숟가락을 든 채 오키를 봤습니다. 오키는 죽을 먹고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 그 숫자를 말했어요. 152미터. 저는 그 숫자를 들었을 때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왜 세어본 거야? 오키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을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그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152미터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키는 위층에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그 가느다란 멜로디가 파도 소리와 섞였습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오키의 침대 밑판이 보였습니다. 그 밑판에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숫자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보지 않으면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키가 그 숫자를 말한 뒤로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키를 평소처럼 대했어요. 아무것도 듣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천장에 그 글씨가 신경 쓰였어요. 결국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몰래 확인했습니다. 손전등이 아니라 성냥 한 갭이었어요. 성냥불을 오키 침대 밑판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숫자가 있었어요. 연필로 아주 작게 적어놓은 숫자들이었습니다. 2줄이었어요. 첫째 줄은 거리였습니다. 해안까지 152미터, 초소에서 다음 감시탑까지 300미터, 초소 앞바다에서 해류가 남쪽으로 흐르는 시간대
그리고 조수간만 시각. 둘째 줄은 시간이었습니다. 야간 순찰 교대 시각, 서치라이트 회전주기, 해안 감시병의 이동 패턴. 저는 성냥불이 손가락까지 타들어오는 것도 몰랐어요. 오키가 적어놓은 것은 탈출 경로였습니다. 바다를 통한 탈출 경로요. 성냥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심장이 귀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오키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인 숨소리였습니다.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자는 척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겨 머리까지 뒤집었었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나가시면 그랬던 것처럼요. 이불 속에서 제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냥에 대인 검지 끝이 욱신거렸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무전기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오키가 적어놓은 숫자들을 떠올렸어요. 해류가 남쪽으로 흐르는 시간대, 서치라이트 회전 주기, 야간 순찰 교대 시각. 의식하지 않으려 해도 숫자가 머리에 남았습니다. 통신병이라 숫자에 민감했던 게 독이 됐어요. 일주일 뒤 초소에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남자 병사 한 명이 사라졌어요. 아침 점호 때 빈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초소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초소장이 비상을 걸었습니다. 수색이 시작됐어요. 저는 무전기 앞에서 상부와 교신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즉시 사격 허가를 요청하는 음성이 무전기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2시간 뒤에 그 병사를 찾았어요. 해안가 바위 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바다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떨고 있었어요. 영하의 바닷바람에 입술이 보라색이었습니다. 그 병사가 끌려가는 걸 저는 창문 너머로 봤어요. 병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공포가 아니었어요. 체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 뒤로 사흘 동안 초소 전체에 외출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여군 방에도 자물쇠가 걸렸어요. 화장실도 방 안 양동이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양동이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방을 채웠어요. 7명이 좁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병사가 바다에 들어갔으면 성공했을까? 그 생각이요. 오키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오키의 눈동자 안에서 저는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계산이었습니다. 그 병사가 실패한 이유를 분석하고 있는 눈이었어요. 저는 시선을 먼저 돌렸습니다. 그날 밤 오키가 속삭였어요. 수진아. 네. 저 사람은 준비가 안 됐던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키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준비가 되면 다르다는 뜻이었습니다. 외출 금지가 풀린 건 닷새 뒤였습니다. 초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감시가 2배로 강화됐습니다. 야간 순찰이 2시간 간격에서 1시간 간격으로 바뀌었고 서치라이트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해안으로 통하는 길목에 초병이 1명 더 배치됐습니다. 무전으로 그 소식을 받아 적을 때 저는 연필 끝이 종이를 뚫을 뻔했어요. 오키가 적어놓은 숫자들이 다 틀려지는 거였습니다. 순찰 교대 시각도 서치라이트 주기도 감시 사각지대도 전부 바뀌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탈출을 계획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봄이 왔습니다. 바다 색깔이 달라졌어요. 겨울에는 검은색에 가까웠던 바다가 봄이 되니 회색이 됐고 점점 푸른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해안 초소 뒤쪽으로 작은 바위밭이 있었는데 비번인 날 그곳에 가서 앉아 있는 게 유일한 쉬는 시간이었어요.
바위에 앉으면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수평선이 하늘과 만나는 지점이 보였어요. 저는 그 선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평양에 가면 배급이 넉넉하고 난방이 된다.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군대에 와서야 알게 됐어요. 평양은커녕 군대에서도 밥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다른 거짓말을 하신 건 아닌지, 아니, 어머니도 속으신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바위밭에서 이상한 걸 주었습니다. 나침반이었어요. 작은 나침반이 바위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녹이 많이 슬어 있었지만 바늘은 아직 움직였어요. 남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주워서 한참을 봤어요. 버려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가 들키면 그 자체로 타령 의도로 간주됐어요. 저는 바위 틈에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가져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나침반이 어디 있는지 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위밭 입구에서 12걸음, 왼쪽으로 3걸음, 납작한 바위 아래. 기억하지 않으려 해도 몸이 기억했어요. 그 무렵 초소에 새로운 장교가 부임해 왔습니다. 보위부 출신이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이름은 몰랐습니다. 여군들은 그냥 그 장교라고 불렀어요.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웃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장교가 오고 나서 분위기가 또 한 번 달라졌습니다. 여군 방에 대한 점검이 시작됐어요. 일주일에 2번 사물함 검사가 있었습니다. 편지, 사진, 사적인 물건은 전부 압수 대상이었어요. 오키의 사진. 어머니와 함께 찍은 그 작은 사진이요. 저는 오키를 봤습니다. 오키도 저를 봤어요. 오키가 사진을 어디에 숨겼는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게 지키는 거였으니까요. 그 장교가 부임한 첫 주에 여군 한 명이 불려갔습니다. 같은 방을 쓰던 영미였어요. 밤에 불려가서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영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 주에 또 한 명이 불려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요. 저는 무전기 앞에 앉아서 상부의 지시를 받아 적으면서 손이 떨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순서가 돌아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영미가 불려간 뒤로 열흘이 지났습니다. 영미는 웃지 않게 됐어요.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을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통신실에서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잡음만 나오고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군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2 사람의 발소리였어요. 한 사람은 군화, 한 사람은 더 가벼운 발소리였습니다. 통신실 옆을 지나갈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틈 사이로 봤습니다. 그 장교였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은 오키였습니다. 오키가 끌려가고 있었어요. 아니, 끌려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키는 스스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양손을 앞에 모으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그 뒷모습을 봤어요. 오키의 등이 작았습니다. 43kg밖에 안 되는 등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갈 수도 없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어요. 저는 무전기 앞에 앉아서 주먹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피가 났는지도 몰랐습니다. 오키가 돌아온 건 새벽 3시였어요. 저는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오키가 침대에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매트리스가 삐걱거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노래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오키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오키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오키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밥을 먹고 업무를 하고 점호를 받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복도를 걸어가던 오키의 뒷모습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키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세면장 뒤쪽이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였어요. 오키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침대 밑에 적어 놓은 거 봤지?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오키가 다시 말했습니다. 괜찮아. 보라고 적어 놓은 거야. 저는 오키의 눈을 봤습니다. 부은 눈이었지만 그 안에 불이 있었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요. 수진아, 나 혼자는 못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몸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오키가 제 손을 잡았어요. 마른 손이었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어요. 하지만 그 손에 힘이 있었습니다. 같이 가자. 그 세 글자가 제 귀에 박혔어요. 같이 가자. 저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키의 부은 눈도 보고 있었습니다. 영미의 떨리는 어깨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순서가 돌아오고 있다는 것도요. 저는 오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오키의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요. 저도 울었어요. 우리는 세면장 뒤에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30초쯤이었을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오키와 저는 밤마다 속삭였어요. 이불 속에서, 화장실에서, 세면장 뒤에서요. 대화의 내용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다. 오키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침대 밑판에 적어 놓은 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오키는 수첩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사물함 검사 때 압수당하지 않도록 속옷 안쪽 솔기를 뜯어서 그 안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수첩이라기보다 종이 쪼가리를 실로 엮은 것에 가까웠어요. 거기에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류 방향, 수온 변화, 조류 시각, 야간 순찰 교대 패턴, 감시 사각지대, 그리고 이 초소에서 가장 가까운 남쪽 해안까지의 추정거리, 직선거리로 약 32km.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말을 잃었어요. 32km요. 바다 한가운데를 32km 수영한다는 거였습니다. 오키, 이건 미친 짓이야. 오키가 저를 봤어요. 미치지 않으면 못해.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초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오키가 설명했어요. 직선거리는 32km지만 해류를 타면 실제 수영거리는 줄어든다고요. 동해안의 이 구간은 남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있는데 특정 시간대에 그 해류가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해류를 정확히 타면 20km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게 오키의 계산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걸 알아? 저는 물었습니다. 오키가 말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수산학교에 다녔어. 바다 읽는 법은 배웠어. 수산학교. 오키의 과거를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오키는 함경남도 해안마을에서 자랐고 어머니가 해녀였다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바다에서 놀았다고요. 물속에서 눈을 뜨는 법, 파도의 방향을 읽는 법, 해류에 몸을 맡기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32km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바다를 아는 사람이라도 동해 한가운데를 밤새 수영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게다가 우리의 몸 상태를 보세요. 오키가 43kg이고 저는 41kg이었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몸으로 차가운 바다를 몇 시간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오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체력을 키워야 한다고요. 하지만 체력을 키울 음식이 없었어요. 하루 옥수수죽 2그릇이 전부인데 무슨 수로 체력을 키웁니까? 오키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해안 경비 근무를 자원한 거예요. 해안 경비 근무를 서면 바위 틈에 붙어 있는 홍합을 딸 수 있었거든요. 밤에 몰래 바위에서 홍합을 떼어 주머니에 넣어왔습니다. 날 것으로 먹었어요. 짠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어요. 하지만 그게 단백질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보충 영양이었어요. 한 달 동안 밤마다 홍합을 먹었습니다. 체중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더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오키는 매일 밤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날짜가 아니라 조건을 적었어요. 오늘 해류 방향, 오늘 수온 추정, 오늘 순찰 패턴 변화, 오늘 달의 위상. 달이 중요했습니다. 달이 밝으면 바다에서 발각될 위험이 높아졌거든요. 금음밤이 가장 안전했어요. 오키는 다음 금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려웠습니다. 매일 밤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 초소에 남아있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순서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 장교의 순서가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직 이야기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오키가 계획한 탈출 시점은 다음 금음이었어요. 12일 뒤였습니다. 저는 남은 날을 세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가 길었습니다. 무전기 앞에 앉아 있으면 초침 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또, 또, 또. 그 소리 하나하나가 금음까지의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오키와 저는 준비를 나눠서 했어요. 오키는 해류와 기상 조건을 관찰했고 저는 통신병의 이점을 활용했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상부의 명령을 가장 먼저 접했거든요. 순찰 강화 여부, 특별 경계 발령 여부, 그런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었어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통신 기록은 남으니까요. 하지만 기록에 남는 건 수신 내용이지. 제가 그 내용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12일 동안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장교가 오키를 또 불렀어요. 이번에는 낮이었습니다. 훈련 시간에 오키만 따로 불러냈어요. 행정 업무를 도우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오키가 돌아온 건 3시간 뒤였어요. 오키의 군복 단추 하나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셋째 단추요. 오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오키가 말했어요. 수진아, 빨리 가야 해. 금음까지 못 기다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키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저는 처음 들었어요. 오키는 항상 침착했거든요. 그 떨림이 저를 더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시기를 앞당기면 위험이 커졌어요. 달이 아직 반달이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윤곽이 보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키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저는 더 이상 금음을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사흘 뒤로 결정했어요. 그 사흘 동안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오키가 가장 걱정한 건 저체온증이었어요. 바다 수온이 12도 정도였는데 이 온도에서 체지방이 거의 없는 사람이 장시간 수영하면 심장이 멈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책은 없었어요. 방한복도 없고 잠수복도 없었습니다.
있는 거라곤 군복과 속옷뿐이었어요. 오키가 말했습니다. 군복 입고 들어가면 물을 먹어서 가라앉아. 속옷만 입고 가야 해. 12도 바다에 속옷만 입고 들어간다. 미친 짓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오키는 한 가지를 더 준비했어요. 비닐봉지 2개를 구해왔습니다. 배식할 때 쓰는 비닐이었어요. 그 안에 공기를 넣어서 묶으면 간이 부력 장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부력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비닐봉지 2개의 공기가 32km 바다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어요. 오키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그 사진이요. 오키가 사진을 비닐봉지 안에 넣었어요. 물에 젖지 않게요. 수진아, 너는 뭐 가져갈 거 없어? 저는 없다고 했어요. 사진도 편지도 없었거든요. 어머니와 헤어질 때 아무것도 받지 못했으니까요. 오키가 사진을 보면서 말했어요. 이거 하나면 돼. 이거 하나면 끝까지 갈 수 있어. 저는 오키를 봤습니다. 43kg의 몸에 어머니 사진 한 장을 가슴에 품고 동해를 건너겠다는 여자를요. 무모했어요. 무모하다 못해 미쳤어요. 하지만 그 미침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용기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그건 절박함이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는다는 확신이요. 내일이면 바다에 들어갑니다. 저는 그 밤 잠을 자지 못했어요. 파도 소리가 밤새 건물을 때렸습니다. 그 소리가 처음 왔을 때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다르게 들렸어요.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출발 당일이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아침 점호 때 초소장이 특별 공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해안 경비 인원을 2배로 늘린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오키를 봤습니다. 오키의 얼굴에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오키의 왼손 검지가 바지 솔기를 긁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키의 긴장 신호였어요. 저만 아는 신호요. 점호가 끝나고 저는 무전기 앞에 앉았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명령을 확인했어요. 경비 강화는 특정 구간이었습니다. 초소 북쪽 해안이었어요. 우리가 나가려던 곳은 남쪽이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남쪽 해안의 순찰 패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또 있었어요. 그 장교가 오후에 전체방 검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사물함뿐 아니라 침대, 매트리스, 이불까지 전부 뒤지겠다는 거였어요. 오키의 수첩, 침대 밑판의 글씨,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탈영 계획을 적어놓은 증거가 나오면 우리 둘 다 총살감이었어요. 가족에게까지 미치는 건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키에게 알려야 했어요. 하지만 오키는 해안 경비 근무 중이었습니다. 접촉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무전기 앞에서 머리를 굴렸습니다. 통신병에 이점이 하나 있었어요. 초소 내부 스피커를 통해 호출 방송을 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규정에 따라 호출했습니다. 해안 경비 3번 초병, 통신실로 출두하라. 장비 점검 관련 사항 전달. 거짓이었어요. 전달할 사항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키가 통신실에 왔을 때 시간은 30초밖에 없었어요. 저는 최대한 빠르게 말했습니다. 오후에 전체방 검사, 침대, 수첩, 다 치워. 오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겠어. 오키는 돌아갔어요. 오후 2시에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무전기 앞에 앉아서 복도에서 들려오는 군화 소리를 들었어요. 방문이 열리는 소리, 사물함이 뒤집히는 소리, 매트리스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군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검사가 끝난 거였어요. 저녁 배식 때 오키를 봤습니다. 오키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치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키의 눈에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배식줄에서 오키 앞에 그 장교가 지나갔거든요. 장교가 오키를 보면서 뭔가를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안 들렸어요. 하지만 오키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건 봤습니다. 오키의 손이 식판을 잡고 있었는데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세게 쥐고 있었어요. 그날 밤 출발하기로 한 밤이었습니다. 밤 11시에 소등이 됐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세게 뛰어서 옆 사람이 들을까봐 걱정됐어요. 오키는 위층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정을 넘기기로 했어요. 자정 30분이 야간 순찰 교대 시각이었거든요. 교대하는 15분 동안이 유일한 틈이었습니다. 시간이 됐어요. 자정 25분.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맨발이었어요. 콘크리트 바닥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위에서 오키도 내려왔어요.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둠 속이었지만 오키의 눈이 보였어요.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오키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마른 손의 온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는 방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비상등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복도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건물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출구까지 12걸음이었어요. 저는 세면서 걸었습니다. 하나, 둘, 셋. 군화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요. 순찰병이었습니다. 아직 교대 전이었어요. 우리는 벽에 붙었습니다. 숨을 멈췄어요. 군화 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습니다. 넷, 다섯, 여섯. 출구 앞에 섰어요. 철문이었습니다. 오키가 손잡이를 잡았어요. 천천히 돌렸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한밤중이라 그 소리가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바깥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소금 냄새가 났어요. 바다 냄새였습니다. 밖은 칠흑 같았어요. 반달이 구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언제 구름이 거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건물에서 해안까지 152m, 오키가 세워놓은 그 거리를 이제 실제로 걸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뛰지 않았어요. 뛰면 소리가 나니까요. 걸었습니다. 빠르게요. 발밑에 자갈이 깔려 있었어요. 맨발이라 자갈이 발바닥을 찔렀습니다. 아팠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50m쯤 갔을 때 서치라이트가 돌아왔어요. 빗줄기가 해안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땅에 엎드렸어요. 자갈이 배를 눌렀습니다. 갈비뼈가 돌에 닿는 느낌이었어요. 살이 없으니까 뼈가 직접 땅에 부딪혔습니다. 빗줄기가 지나갔어요.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100m 지점에서 콘크리트 방벽이 있었습니다. 오키가 말했던 그 방벽이에요. 이 방벽 뒤가 마지막 은폐물이었습니다. 여기서 해안까지는 52m. 평지였어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달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방벽 뒤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오키가 속삭였어요. 여기서 군복 벗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군복 단추를 풀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추 5개를 푸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한참이 걸렸어요. 군복 상의를 벗었습니다. 바지도 벗었어요. 속옷만 남았습니다. 바닷바람이 피부를 때렸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빨이 부딪혔어요. 오키도 군복을 벗었습니다.
하얀 속옷 차림의 오키가 달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뼈가 보였습니다. 어깨뼈, 갈비뼈, 척추뼈, 43kg의 몸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오키가 비닐봉지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공기를 넣어서 묶었고 하나는 사진을 넣었어요. 어머니 사진이요. 오키가 사진이 든 비닐봉지를 속옷 안에 넣었습니다. 가슴에 밀착시켰어요. 준비됐어. 오키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화 소리였어요. 가까웠습니다. 순찰병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교대 시간이 아직 안 된 거였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어요. 오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20m, 15m, 10m. 우리는 방벽 뒤에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자갈 위에 속옷 차림으로 엎드린 채 숨을 멈추고 있었어요. 자갈이 맨살을 찔렀습니다. 군화 소리가 방벽 바로 옆을 지나갔어요. 순찰병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멈추면 끝이었어요. 고개만 돌리면 우리가 보였으니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군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멀어지고 있었어요. 눈을 떴습니다. 오키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오키가 입모양으로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뛰었습니다. 52m를 전력으로 뛰었어요. 맨발이 자갈을 밟았습니다. 바위를 넘었어요. 발이 물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뼈까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뛰어들었어요.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온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소리가 사라졌어요. 바람 소리, 자갈 소리, 군화 소리, 전부 사라지고 물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추위가 왔어요. 추위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칼이었어요. 수천 개의 칼이 동시에 온몸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12도 바닷물이 속옷만 입은 몸을 한꺼번에 덮쳤어요. 숨이 멈췄습니다. 숨을 쉬려고 입을 벌렸는데 물이 들어왔어요. 소금물이 목을 태웠습니다. 기침이 나왔어요. 기침하면서도 팔을 저었습니다. 멈추면 가라앉으니까요. 오키가 옆에 있었습니다. 오키도 기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팔을 젓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요. 수산학교에서 배운 영법이었을 거예요. 저는 영법 같은 걸 모릅니다. 그냥 팔을 저었어요. 계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해안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초소의 서치라이트 범위를 벗어나야 했어요. 서치라이트가 해안에서 약 200m까지 도달한다고 오키가 말했었습니다. 200m를 벗어나면 어둠이 우리를 숨겨줄 거라고요. 팔을 저었습니다. 쉬지 않고 저었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해안이 보였습니다. 서치라이트 빗줄기가 해안을 쓸고 있었어요. 아직 가까웠습니다. 50m도 안 나온 것 같았어요. 팔에 힘이 없었거든요. 41kg의 몸에서 나오는 힘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육지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고함이었어요.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발각된 거였어요. 군복이 발견된 거였을 겁니다. 방벽 뒤에 벗어놓은 군복 2벌이요. 그 순간 서치라이트가 바다 쪽으로 돌아왔어요. 빗줄기가 수면 위를 훑었습니다. 가까웠어요. 빛이 제 왼쪽 3m 지점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잠수했습니다.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검은 물뿐이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올라가면 빛에 걸립니다. 버텼어요. 20초, 30초, 한계였습니다. 올라왔어요. 빗줄기가 지나간 뒤였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어요. 오키를 찾았습니다. 옆에 없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른쪽으로 10m쯤 떨어진 곳에 오키의 머리가 보였어요.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오키도 잠수했다가 올라온 거였어요.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계속 저었습니다. 그때 총소리가 들렸어요. 한 발이었습니다. 바다를 향해 쏜 거였어요. 하지만 총소리는 들렸습니다. 두 번째 총소리가 울렸어요.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수면 왼쪽에서 물기둥이 솟았어요. 3m 거리였습니다. 저는 다시 잠수했어요. 물속에서 팔을 저었습니다. 방향을 알 수 없었어요. 그냥 해안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올라왔을 때 세 번째 총소리가 울렸어요. 이번엔 멀었습니다. 서치라이트도 방향이 어긋나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우리를 정확히 조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총소리가 세 발 울린 뒤 또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 소리였습니다. 보트였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경비정이었어요. 초소에 소형 경비정 한 척이 있다는 걸 오키의 수첩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비정이 야간에 출동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오키도 그건 계산에 넣지 않았던 겁니다. 경비정은 빨랐어요. 사람이 수영하는 속도와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엔진 소리가 왼쪽에서 들렸어요. 서치라이트보다 더 강한 탐조등이 바다 위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빛이 검은 바다를 갈랐어요. 저는 다시 잠수했습니다.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미 체력이 바닥이었습니다. 물속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어요. 올라왔을 때 탐조등 빛이 제 머리 바로 위를 지나갔습니다. 1m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머리카락 끝에 빛이 스치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빛이 지나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빗나간 거였어요. 엔진 소리가 오른쪽으로 멀어졌습니다. 경비정이 다른 방향으로 간 거였어요. 하지만 돌아올 겁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오키를 찾아야 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오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파도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오키,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소리를 내면 경비정이 돌아옵니다. 저는 물 위에서 사방을 봤습니다. 검은 물뿐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오키, 입안에서만 이름을 불렀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0초가 지났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오키가 보이지 않았어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탐조등에 발각됐거나, 체력이 다해서 가라앉았거나,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헤엄치고 있거나, 저는 세 번째를 믿기로 했습니다. 오키는 수산학교 출신이었어요. 저보다 수영을 훨씬 잘했습니다. 해류를 타는 법도 알고 있었고요. 오키는 살아있다. 앞에서 헤엄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팔을 저을 수 없었으니까요. 다시 남쪽으로 헤엄쳤습니다. 오키가 말했던 해류를 느꼈어요. 물이 남쪽으로 밀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몸을 맡겼어요. 팔을 젖대 해류에 실렸습니다. 속도가 조금 빨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추위가 문제였습니다. 물에 들어간 지 1시간이 넘은 것 같았어요.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계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몸이 알려주고 있었어요.
발끝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이려 해도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느낄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팔을 젓고 있는데 손가락이 펴진 건지 접힌 건지 모르겠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빨이 서로 부딪혔어요. 딱딱딱딱.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체온증이 오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오키가 말했었거든요. 몸이 떨리는 건 아직 괜찮은 거야. 떨림이 멈추면 위험한 거야.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직은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떨림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체력이 떨어지면서 떨 힘조차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팔을 저었어요. 저어야 했습니다. 멈추면 가라앉으니까요. 41kg의 몸에 체지방이 거의 없으니 부력이 없었습니다. 팔을 멈추면 가라앉아요. 저는 계속 저었습니다.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에 한 번씩만 생각했어요. 다음 한 번. 그게 전부였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해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치라이트 빛도 보이지 않았어요. 경비정 엔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검은 바다뿐이었어요. 하늘도 검고 바다도 검었습니다. 위와 아래의 구분이 없었어요.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어디가 남쪽이고 어디가 북쪽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침반. 바위 틈에 두고 온 그 나침반이 떠올랐어요. 가져왔어야 했습니다. 저는 별을 찾았어요.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 별을 등지고 헤엄쳤어요. 맞는 방향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갔어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1시간이 지난 건지 3시간이 지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몸의 감각도 하나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발이 먼저 사라졌어요. 다리는 아직 움직였지만 발이 있는지 없는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이 사라졌어요. 팔은 젓고 있었지만 손끝에 물 감촉이 없었습니다. 그냥 막대기로 물을 휘젓는 느낌이었어요. 저체온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였습니다. 떨림이 멈추기 시작했어요. 오키가 말했던 그 단계요. 떨림이 멈추면 위험하다는 그 단계. 몸이 떨리지 않자 오히려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바닷물은 여전히 차가운데 몸이 따뜻해지는 거였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건 저체온증 말기 증상이었습니다. 체온이 극도로 떨어지면 뇌가 착각을 일으켜서 따뜻하다고 느끼게 만든대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래요. 따뜻하니까 편안해지거든요. 편안해지면 팔을 멈추게 되고 팔을 멈추면 가라앉아요. 그게 저체온증으로 죽는 과정이에요. 저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졸렸어요. 잠이 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잠이 오다니 정상이 아니었어요. 눈꺼풀이 내려앉았습니다. 팔이 느려졌어요. 편안했습니다. 그냥 눈을 감으면 될 것 같았어요. 이 따뜻한 물속에서 그냥 쉬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오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하나면 끝까지 갈 수 있어. 환청이었을 겁니다. 오키는 옆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트럭 뒤에서 본 얼굴이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올려다보시던 얼굴이요. 소금 냄새, 어머니 손에서 나던 소금 냄새, 바닷물에서도 소금 냄새가 났어요. 같은 냄새였습니다. 눈을 떴어요. 팔을 저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뜻함이 사라졌어요. 다시 추위가 돌아왔습니다. 칼 같은 추위가요. 하지만 그게 맞는 거였어요.
추위를 느낀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고 팔을 저었습니다. 얼마나 더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이 짙은 남색으로 변했어요. 남색이 회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면 위험했습니다. 밝아지면 바다 위에서 눈에 띄니까요. 빨리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팔에 힘이 없었어요. 한 번 졌는데 온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뭔가가 보였어요. 처음에는 환각인 줄 알았습니다. 수평선 위에 빛이 있었어요. 별이 아니었습니다. 별보다 낮은 곳에 있는 빛이었어요. 육지의 빛이었습니다. 불빛이 여러 개였어요. 점점 더 많은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이었어요. 도로의 가로등이었습니다. 북쪽에는 야간에 가로등이 켜진 도로가 없었어요. 그 불빛은 남쪽이었습니다. 남한의 해안이었어요. 보인다는 건 가깝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빛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힘이 됐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향해 팔을 저었어요. 한 번, 한 번, 한 번, 불빛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아주 조금씩이었지만 커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불빛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가로등 하나하나의 형체가 구분되기 시작했어요. 도로가 보였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불빛도 보였어요. 자동차. 북쪽에서는 밤에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를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불빛 하나하나가 제게는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하지만 몸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팔을 젓는 속도가 극도로 느려졌어요. 한 번 젓고 쉬고, 한 번 젓고 쉬고, 쉬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완전히 감각을 잃었습니다. 물에 끌려다니는 두 개의 막대기 같았어요. 팔도 어깨부터 뻣뻣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이 경직되고 있었어요. 저체온증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거였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눈앞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불빛이 흔들렸어요. 하나가 둘로 보이고 둘이 넷으로 보였습니다. 초점이 안 맞았어요. 팔을 저으려 했지만 어깨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코밑까지 물이 올라왔습니다. 턱을 들었어요. 물이 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금물이 목을 태웠어요. 기침이 나왔지만 기침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 발밑에 뭔가가 닿았어요. 단단한 거였습니다. 돌이었어요. 발끝에 감각이 돌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뼈가 직접 바닥에 부딪힌 거였어요. 얕아진 거였습니다. 바닥이 올라온 거였어요. 해안이 가까워진 거였습니다. 저는 서려고 했어요. 다리가 꺾였습니다. 무릎이 접혔어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었어요. 물속에서 기었습니다. 손이 바닥을 짚었어요. 자갈이었습니다. 그냥 짚고 끌고 나아갔어요. 물이 가슴에서 배로, 배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무릎으로 내려갔습니다. 해안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무릎으로 기어서 물 밖으로 나왔어요. 자갈 위에 엎드렸습니다. 몸 전체가 경련했어요. 입에서 바닷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눈앞에 자갈이 보였어요. 회색 자갈이요. 그 자갈 위에 제 손이 있었습니다. 하얀 손이었어요. 핏기가 없는 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구부러진 채 굳어 있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바다가 있었어요. 제가 건너온 바다요. 회색이었습니다. 새벽빛에 회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 넓은 바다를 제가 건너왔습니다. 오키는 보이지 않았어요. 수평선 위에도 파도 사이에도
오키의 머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키, 이번에는 소리를 냈어요. 목에서 갈라진 소리가 나왔습니다. 오키, 대답이 없었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자갈 위에 엎드린 채 울었습니다. 소리가 안 나왔어요.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바닷물에 눈이 부어서 눈물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울고 있었습니다. 온몸으로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건 자갈의 감촉이었어요. 얼굴 옆에 닿은 차가운 자갈.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인지 몰랐어요. 눈이 초점을 맞추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형광등이 있었어요. 초소의 형광등과는 달랐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오른팔에 뭔가가 꽂혀 있었습니다. 바늘이었어요. 투명한 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 끝에 봉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링거였어요. 왼쪽 검지에는 집게 같은 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났어요.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였어요. 제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이 보였어요. 창문 너머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커튼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진짜 따뜻함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느꼈던 가짜 따뜻함이 아니었어요. 몸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었어요.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 해봤습니다. 움직였어요. 감각이 있었습니다. 발가락도 움직여 봤어요.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간호사였습니다. 한국말을 했어요. 하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제가 쓰는 말과 같은 말인데 소리가 달랐어요. 깨어나셨네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어요. 뜨거운 게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간호사가 뭔가를 더 말했지만 저는 듣지 못했어요. 울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새벽에 해안 순찰을 돌던 남한 해양경비대가 자갈 위에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했대요. 속옷 차림에 체온이 31도까지 떨어져 있었고 심장이 분당 28회밖에 뛰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상이 60에서 100회인데 28회였어요. 거의 멈추기 직전이었습니다. 응급 헬기가 와서 병원으로 옮겼대요. 체중을 쟀더니 39kg이었습니다. 바다에 들어갈 때 41kg이었는데 6시간 동안 수영하면서 2kg이 더 빠진 거였어요. 6시간. 제가 바다에 있었던 시간이 6시간이었습니다. 자정 30분쯤에 물에 들어가서 새벽 6시 반쯤에 해안에 도착한 거였어요. 6시간 동안 12도 바다를 속옷 차림으로 헤엄쳤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기적이라고. 체지방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수온에 6시간을 버틴 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키가 계산한 해류가 저를 밀어준 거였습니다. 오키의 수첩. 오키가 밤마다 적었던 그 숫자들이 저를 살린 거였어요. 그리고 오키, 저는 물었습니다. 저와 같이 온 사람이 있느냐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물었습니다. 같이 헤엄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디 있느냐고. 간호사가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와서 말했어요. 해안에서 발견된 건 한 명뿐이었다고. 저 혼자였다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오키, 43kg의 몸에
어머니 사진 한 장을 품고 바다에 뛰어들었던 오키. 이거 하나면 끝까지 갈 수 있어. 그 말을 했던 오키. 오키는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오키, 오키, 오키. 3번 불렀습니다. 3번 다 대답이 없었어요. 병원에서 2달을 보냈습니다. 동상 치료가 오래 걸렸어요. 발가락 2개에 심한 동상이 왔었는데 절단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살렸습니다. 체중은 천천히 돌아왔어요. 처음으로 흰쌀밥을 먹었을 때 숟가락을 든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옥수수죽이 아니었어요. 하얗고 윤기가 나는 쌀밥이었습니다. 그 한 그릇이 제 입에 들어가는 동안 오키 생각이 났어요. 오키도 이 밥을 먹었어야 합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탈북민들이 처음 가는 곳이래요. 거기서 3개월을 보냈어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교통카드 쓰는 법, 현금 인출기 쓰는 법,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법. 모든 게 처음이었어요. 처음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삼각김밥을 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걸 그냥 사서 먹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돈을 내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밥이 있다는 것. 그게 제가 처음 배운 한국이었어요. 하나원을 나온 뒤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원룸이라고 하더라고요. 7평이었어요. 초소의 여군 방보다 넓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쓰는 방이었어요. 문에 자물쇠가 있었는데 그 자물쇠를 제가 잠그고 제가 여는 거였습니다. 밖에서 누가 잠그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자유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제로 들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들렸어요. 그 소리가 올 때마다 오키가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키의 머리가 물 위에 떠 있던 모습, 서로를 확인하고 말없이 다시 팔을 저었던 그 순간, 그게 오키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나중에 수소문을 했습니다. 남한 해안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는지, 경비대에 다른 표류자 신고가 있었는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키는 바다에 남은 겁니다. 32km 어딘가에 43kg의 몸과 어머니 사진 한 장이 지금도 가라앉아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달아서 얼굴이 거의 안 보이던 그 사진. 오키가 말했잖아요. 이거 하나면 버틸 수 있어. 오키는 끝까지 그 사진을 놓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바다 밑에서도 가슴에 품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저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 공장이에요. 우연히 그 일자리를 얻었어요. 매일 아침 공장에 출근하면 소금 냄새가 납니다. 어머니 손에서 나던 그 냄새요. 바다에서 나던 그 냄새요. 같은 냄새가 여기서도 나요. 저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세 사람을 떠올립니다. 공장에서 돌아오시던 어머니, 침대 밑판에 숫자를 적어 놓던 오키, 그리고 12도 바다에서 팔을 저었던 저요. 그 세 사람이 다 같은 냄새를 맡았어요. 소금 냄새를요. 어머니에게는 아직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탈북한 걸 알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아직도 두렵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만나고 싶어요. 어머니 손을 잡고 소금 냄새를 맡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어요. 저 살아있어요, 어머니. 바다를 건넜어요. 오키가 길을 알려줬어요. 오키 덕분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